네, 지금부터는 2008년, 2009년에 미국발이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금융위기하고 이 캐피탈 리카이먼트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2008년, 200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, 어떻게 발생을 했고, 이것의 뭐 간단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,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은행이나 미국 정부가 이제 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,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앞서 배웠던 캐피탈 리카이어먼트하고 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에 2008년, 2009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이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집값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합니다.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했는데 이 집값 증가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이 집값 증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그만큼 많은 돈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많은 수출을 해서 미국에 상품을 파니까 자기가 만든 상품을 파니까 그만큼 소득이 생겼죠.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미국에 가서 집을 많이 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런 외국 사람들, 여기에는 중국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수요하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상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. 그게 첫 번째로 어떤 당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의 집값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페더럴 연방은행이 페드가 있는데 연방은행의 당시 총재가 앨런 그린스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 상태가 좀 이제 그 당시 별로 안 좋았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이자율도 낮췄지만 나중에 이자율을 낮추는 게 어떻게 이제 경제를 부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자율도 낮추고 또 한편으로는 뭘 했냐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서 집을 살 때 모기지를 집을 살 때 이 집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 요건을 대단히 완화시켜줬습니다. 지금 한국처럼. 그래서 어떻게 대출 요건을 완화시켰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LTV라고 있습니다. LTV가 Loan to Value Ratio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집이 이제 밸류가 뭐냐면 집값인데 집값 대비 대출을 얼마만큼 해주는지 이 비율을 나타내는 게 LTV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10만 원인데 대출을 7만 원 해주면 Loan to Value Ratio가 이제 0.7, 즉 70%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2000년대 이전에는 이 미국에서 이 집을 살 때 소위 말하는 LTV가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.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떤 2000년대 이전에 미국에서 집을 살려면은 반드시 자기 돈이 있었어야 됩니다. 10만 원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최소한 뭐 30만 원 내지는 50만 원 자기 돈이 있고 나머지 돈을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 LTV의 요건을 완화시켜줬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이전에 LTV가 0.7이었다고 해보죠.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1로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LTV가 1이 되면 지금 현재 집값이 10만 원이면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? 대출을 1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완화시켜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?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살 수가 있겠죠. 그러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, 집값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LTV를 완화시켜주면 누구든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려고 누구든지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살려고 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겠죠.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걸 갚을 수 없는 사람도 대출을 하게 됩니다. 갚을 수 없는 확률이 높은 사람도 대출을 해서 집을 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10만 원은 지금 10만 원짜리 집을 10만 원 빌려서 사더라도 내년 되면 집값이 11만 원 되면 그만큼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제 다 집을 살려고 하겠죠.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다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는 자기 소득이 안 되는 사람도 집을 살려고 하겠죠.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사람 경우에는 그래서 집값이 나중에 떨어지면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걸
없을 정도로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소득으로 집을 못 갚게 되니까 이 경우에 나중에 이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.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, 이건 이제 한국의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국이 지금 최근에 집값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다 집을 살려고 그러죠. 한국에서는 이 미국하고 또 다르게 한국엔 뭐가 있냐면 전세 시장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가 있죠. 내가 돈을 다 한국에서도 LTV를,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를 빌려서 집 사는 걸 조금 이제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LTV를 굉장히 낮췄습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LTV가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LTV가 50%밖에 안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 돈, 내가 집 살려면 자기 돈이 최소한 50% 이상은 있어야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. 한국도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그러면, 이 집값이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 말고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 여러분들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려고 했습니다. 왜 집값을 올리는 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, 그래서 이 LTV를 이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이 LTV 레이쇼가 70%까지 올라갔었는데, 그러니까 내가 집 살려 그럴 때 30%가 10만 원짜리 집 살려 그러면 3만 원만 내 돈이 있으면 나머지 7만 원 가지고 이제 집을 7만 원을 빌려서 이제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. 그게 이제 LTV의 맥시멈 한도인데, 이걸 계속 이제 올려줬었습니다.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이제 왜 이 금융위기가 연결이 되냐 그러면,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모기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모기지 레이시오가 모기지를 이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데, 집값이 10만 원인데 대출을 10만 원 다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해보십시오.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누구나 다 이제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소득이 안 되는 사람도 집을 살려고 하고 소득이 되는 사람도 집을 살려고 하겠죠.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샀습니다. 자,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. 왜 터지는지는 또 나중에 제가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,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건,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거죠.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집값이 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만 원짜리 집을 10만 원 빌려서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내 소득은 감소하니까 그 모기지 이제 매달 돌아오면 그 원금하고 이자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겠죠.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중에 이제 상당수는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, 내가 10만 원짜리 집을 10만 원 주고 10만 원 대출 받아서 샀는데 내가 이걸 못 갚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, 내가 그 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. 그 집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10만 원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고 그 집만 이제 은행한테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은행이 그렇게 이제 디폴트된 어떤 집들을 많이 보유하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 내가 은행에 여기 요 대차 대표에 보시면 500원 빌려줬는데, 대출해 줬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00원은 못 받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400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집으로 줬는데 그 집 다시 처분해봐야 액수가 안 되니까, 원래 집값대로 안 되니까 대출한 만큼 10만 원짜리 대출해주고 대출해줘서 줬는데 그 사람들이 난 집 못 갚겠다, 난 이게 못 갚겠다, 그래서 그냥 내 집 가져가, 이렇게 되면 그 집 가져와서 팔아봐야 그게 7만 원, 8만 원밖에 안 하면 그만큼 10만 원 대출해줬다가 2만 원, 3만 원은 손해 보겠죠. 이제 그런 게 쌓이게 되면 이제 부실 채권이 많이 쌓이게 되고 못 갚는 채권들 다 제하면 실제로는 500원 대출해줬지만 은행이 대차 대표에 남아있는 이 대출액은 400원이 될 수도 있겠죠. 자,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산이 줄어든 거지.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? 부채는 변함이 없는데 자산은 줄어드니까 은행의 캐피탈이 그만큼 깎아먹는 거죠. 그래서 좀 이 경우가 되면 캐피탈이 마이너스 50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. 근데 설사 안 망하더라도 계속 이제 캐피탈이 깎아먹는 건 분명하겠죠.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. 이제 그러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대출을 해줘도 애들이 다 집값이 올라서 그 대출을 쉽게 해준 것들을 대출금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는데 경제 위기가 오니까 대출금을 내가 해소할 수 없게 되네. 그러니까 은행에서 뭘 하냐면 앞으로 돈 좀 제대로 돈을 빌려줄 때 좀 엄격하게 빌려줘야 되겠다. 그래서 대출을 이제 좀 가려서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대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대출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은행 대출을 줄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리고 간 사람, 집 살려고 돈 빌린 사람도 있지만, 자기가 이제 기업하려고 장사하려고 돈 빌린 사람도 있고, 소비하려고 돈 빌린 사람도 있는데, 이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.
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좀 내가 저기 뭐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번에 코로나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뭔가 좀 장사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장사가 안 되어서 안 되더라도 계속 장사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고 지금 임대료가 있으니까 그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야 되겠죠. 그 기본적인 고정자금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는. 그런데 은행에서 이 대출을 잘 안 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럼 장사를 영위할 수 없게 되겠죠. 그러면 이 경기 침체는 더 이제 심각해지겠죠.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던 게 2008년, 2009년에 금융위기 발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해준다 그러면 은행한테 너 걱정하지 마라. 내가 니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줄게.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은행한테 캐피탈을 늘려줬습니다. 돈을 빌려준 거지. 은행한테 싸게. 대신에 대출 많이 해줘라. 지금 내가 네 돈이 없어서 대출 못 해주는 거 있는데 내가 니한테 돈 많이 빌려줄 테니까 대출을 좀 많이 해줘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것들을 좀 막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은행한테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캐피탈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게 됐으니까 정부로부터 싼 이자로 더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. 이런 형태로 이제 경기 침체를 막고자 했던 거였고,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은행한테 이제 돈을 많이 빌려줬지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이 은행한테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.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모기지 위기처럼.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금융 당국자들이 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를 이제 더 철저하게 이제 적용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뭐 들어보실 수는 있는데 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무슨 바젤 회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를 더 이제 강하게 더 높게 해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. 이게 이제 금융위기와 관련된 거, 그다음 캐피탈 리콰이어먼트 관련된 겁니다. 요 관련해서 이런 어떤 정부의 역할들,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발생하고 있는 어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정 정책, 또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련 내용들을 차근차근 배우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금융위기가 2008년, 2009년에 미국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이제 차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그 은행, 그 뱅킹, 그 화폐 시스템에서 은행 역할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은행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. 예,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토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센트럴 뱅크가 뭐고 센트럴 뱅크가 어떻게 이제 통화량을 나름대로 이제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센트럴 뱅크의 역할, 그리고 센트럴 뱅크가 하고 있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배워야 되냐 그러면 먼저 기본적인 어떤 이코노믹 모형을 배워야 됩니다. 다음 시간에 이제 아주 간단한 이 화폐 공급에 대한 모형을 이제 배우고 센트럴 뱅크가 어떻게 이제 한 나라에 이용 가능한 화폐량을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여기까지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토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